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0월 27일 토요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본에 대한 최근 중국에게 다가가는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해오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그리고 직접적인 이유는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교육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가 만드는 프로는 다른 것보다 더 교육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느냐. 사실 교육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그리고 위치를 우리의 지정학적인 지전략학적인 가치를 모르면은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어도 그리고 우파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것처럼 좌파로부터 집권을 한다 해도 국가의 비전은 없습니다. 좌파들은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어디에 대해서?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에 대해서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물론 사이비도 많죠.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보다 더 나서서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권력의 중심에 서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정말 뭐 같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 우파는 뭡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국제적인 위상 이해가 필요한가? 냉전이 와해되고 난데 가장 강력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미국까지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취해진 그리고 서 있는 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와 그걸 바탕으로 한 전략을 가장 잘 세우는 나라, 그리고 그 전략에 따라서 힘과 에너지와 외교력을 분배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결정됩니다. 그럼 우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의, 세계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좌파보다는 앞서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선정적이고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킬, 들으면 아주 달콤한 그런 제목이나 혹은 뒷담화 그런 내용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제가 공부해온 40년간 공부해온 군사나 안보나 외교나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의 포맷도 사실 편집을 하거나 전문적인 촬영 기사가 나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경에 멋있는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어서서 끄고 닫는 이런 말초, 진짜 원초적인 모습,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집 능력이 없어서. 물론 편집 능력을 배우면 되겠지만 저는 내용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내보내니까, 역시 장맛을 보기 전에 뚝배기 보고 음식점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고, 내용 자체가 너무 딱딱하거나 말초적이지도 않으니까 제가 정성껏 교육의 목적으로 만드는데도 들어와서 시청해주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데 대해서 약간은 투정도 섞이지만 더 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표합니다. 미국 석유전쟁 같은 거 정말 우리 생활과 바로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73년 경험했잖아요. 근데 관심 없어요. 들어와서 보는 숫자가 10,000명도 안 돼요. 같은 시간에 다른, 제가 방송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다른 방송을 비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청자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만 명이 넘어요. 물론 소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다는 느낌은 피할 수가 없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파가 이기기 위한 수단, 그리고 좌파 우파를 그 다음 단계,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선진적인 대한민국, 세계와 경쟁하는 세계 강대국들의 선열에, 대열에 서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인 도구와 무기를 갖추기 위한 교육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일본이 중국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설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취약점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써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베스트셀러가 된 100년 후라는 Next 100 Years라는 책을 쓴 조지 프리드만, 이분은 스트래트포라는 이 사이트, 경제, 안보, 외교, 정치, 총괄하는 이 사이트를 열어가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를, 자료를 제가 연구원 생활할 때도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할 때도 이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지 프리드만이 이 책을 냈어요.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 그 후속으로 100년이 아니고 이번엔 10년, The Next Decade, 이걸 우리말로 번역은 책 제목을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이로 했는데, 10년 후, 처음에는 100년 후를 보다가 10년 후에 전 세계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어갈까라는 책에서 낸 아이디어들입니다. 프리드만에 의하면은 미국이 향후 가장 두려워하는 부상 중에 하나를 일본으로 역시 보고 있습니다. 프리드만은 중국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본의 부상을 중국은 10년 내에 끝판이 날 거라고 이 양반은 보고 있어요. 물론 이 10년이라는 게 너무 과장된 혹은 너무 오만에 찬 미국의 능력을 평가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다른 학자들, 어제도 제가 얘기한 누구죠? 이분 책에서도 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 이제 힘이 끊어졌다. 30년 후면은 결판이 날 거다. 다시 말하면 30년 내에 중국은 미국에 맞서거나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전부 미중 대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만은 미국이 결국 견제를 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다라는 재밌는 이론을 내놓았는데, 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일본에 지금 중국몽은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공개적으로 내놨어. 그럼 일본몽은 뭐냐? 1945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시아 전체를 손에 쥐고 세계 패권국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일본이 왜 하냐고요? 자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원 때문에. 그것이 동시에 일본의 급소입니다. 일본의 가장 큰 급소가 뭐예요? 지금 현재 일본의 급소. 자원이 없다는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거. 두 번째, 노동력이 너무 적어요. 인구 1억, 지금 한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향후 20년 후에 혹은 2050년은 일본의 인구가 1억 800만으로 줄어드는 거로 지금 추산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고 나서는 가장 큰, 그런 야망을 갖게 된 가장 큰 재산이 뭡니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 자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일본의 경제를 먹고 살기 위한 기반은 무역이에요. 자원이 없으니까 만들어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싼 원자재 사와서 또 물건 만들어 또 파는 거예요. 그럼 물건 만드는 거 그냥 앉아서 파는 거 아닙니다. 물건을 갖다 나르는 백길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해상교통로야. 일본이 미국에게 다리를 붙들고 있는 미일안보 동맹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가지고 해상교통로를, 전 세계 해상교통로를 미국이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 해상교통로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일본의 무역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때문에 미국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치열하게 별 볼 일도 없는 조그만 센카쿠 열도를 붙들고 일본이, 그 개인한테 일본이 몇 년 전에 센카쿠 열도 일부 땅을 샀어요.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중국이 그것과 왈와왈부, 내 따위니 니 따위니 왈가왈부 못하도록. 그 땅덩어리가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어요? 해상교통로 때문에. 해상교통로. 그 앞을 지나가는 해상교통로를 지켜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도로예요, 도로. 또 물건을 사올 수 있는 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를, 석유의 60%를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가져오고 일본이 그걸 사러 갔다가 그 배를 끌고 다시 오는 게 바로 어디예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을 건너 말라카 해협을 건너 일본에 가는 거예요. 이 통로가 막혀지면은 일본은 꼼짝담싹도 못합니다. 왜 그러면 일본이 중국의 1대1로에 지금 뛰들겠다 하고, 지금이 아니고 작년부터 벌써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꼴도 보기 싫다,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중국의 1대1로에 왜 일본이 끼어들라고 관심을 보일까? 그리고 이런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일본이 중국과 가까워지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거다. 미국 큰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아베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한 핵 문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혹은 뭐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앞부분을 자르더라도 미국의 골칫거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딴지를 걸지 말고 최소한 일본 수준 정도의 협력을 좀 구하도록 해라 라고 트럼프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적인, 아주 그 아베가 시진핑을 만나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정도의 절대적인 희망은 갖고, 그런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미국이 눈을 감아줄까요?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은 정말 싫어하는 중국의 1대1로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데 대해서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일본이 중국에게 다가서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딴지를 걸지는 않을 거다. 물론 중간 가는 과정에 계속 눈독이 아니라 맨눈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일본과 중국이 양쪽에 앉아가는 서로 얘기합니다. 야, 진짜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하면서 우리 너무 힘들게 한다. 중국 너무 힘들게 한다. 일본은 힘들지 않느냐? 아베도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말이야, 일본이 자동차 공장을 일본에서, 미국 본토에서 지어가지고 거기 공장 만들어가 미국의 노동자들 고용해주고 경제발전에도 도움 주는데도 이렇게 관세를 매겨? 트럼프 형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일본이 미국과 원수가 질 정도로 대척점을 만들거나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전쟁을 중단시켜줄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은 어떤 의미에서 윈윈이라는 거 보죠. 윈윈이라는 생각에서 중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손해볼 거 별로 없고 일본이 중국에게 다가가서 손해볼 거 별로 없고 심지어 미국도 일본이 중국에 다가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이유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중국을 한번 보면은 중국의 경우는 친미 일본을 끌어들이면은 무역전쟁,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항할 수 있는 약간의 방파제 내지는 쿠션을 하나 마련할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절대적으로 일본이 다 나서서 해결해 주지는 않더라도 그것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둘째로 2014년부터 이 1대1로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1대1로가 뭡니까? 육지로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동을 거쳐 유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국가들이 1대1로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 상당히 반감을 도리어 가지는 측면이에요. 그 1대1로 사업이 그렇게 미국이 싫어하는 만큼 유럽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 아니니까 한 봐라. 일본도 들어가 우리하고 손을 잡지 않냐. 홍보 효과로 일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럽 가기 직전에 아시아 국가들,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이 1대1로 사업을 먼저 홍보를 해야 된대. 동남아 국가들이 미국 눈치도 볼 뿐만 아니라 별로 득되는 거 없다. 이거 1대1로에 발을 끼어드는 건 이때까지 몸서리 쳐왔던 중국의 식민지화에 다시 들어가는 거다. 왜? 중국이 지돈 들여서 자기 인력, 노동력 가져와가 자기 자본으로, 자기 기술로 동남아 땅에다가 철도 도로 놓겠다고 하니 얼른 보면 굉장히 달콤한 사탕 같지만 결국 독사타이다. 우리는 안 하겠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가 들어오기 전에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고속철 사업하는 걸 노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스리랑카나 네팔이 모두 우리도 1대1로 사업에는 안 하겠다. 왜? 덤태기로 돈 갖다 쓰라 하는데 보니까 그게 나중에 빚이 되는 거야. 빚 되면 어떻게 돼? 아, 빚 대도 좋으니까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시설 쓰라. 그리고 이익 좀 챙겨라가 아니고 빚을 못 갚으면 중국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국유화하고 여기 들어와가 경영하겠어. 철도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을 식민지 만든다고 하니까 동남아들이 다 물러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파키스탄? 한 2년 공을 들여가 중국이 파키스탄 끌어들였는데 파키스탄 지금 중국과 손잡고 하는 1대1로 사업 때문에 경제가 파산 1초 직전에 오니까 결국 IMF에 구제 신청했어요. IMF 구제 신청하면 미국이 도와줍니까? IMF의 최고 큰 지분을 가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렇게 파키스탄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남아있더니 최근 2년 동안 중국 쪽에 가가 들어붙어가지고 미국을 불편하게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남아가 전부 물러서고 있는 이 중국과의 1대1로 사업에 혹은 거부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에 일본이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선전이 되는 거야. 야, 너희들 뭐 판단 잘못했어. 일본이 고립이 있겠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경제 시스템과 큰 국력과 경제력을 가진 일본까지도 여기 들어오려는데 봤지? 이제 너희들 일본 하는 거 보고 들어와도 돼. 홍보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까? 그럼 일본은 뭐냐고. 일본은 일단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좀 도와주겠다니 그것만 해도 크게 얻는 거 있다. 혼자서 해결 안 되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나서서 북한 납치자 문제를 해결해 줄 리는 없으니 가장 가까운 중국이 해결해 줬다니까 큰 걸 얻었다. 두 번째,
미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가는 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일본도 강탈을 맞게 돼 있으니까 중국하고 같이 좀 볼멘 소리를 같이 내면은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미국이 당장 좀 속도를 안 낮추더라도 일본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못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일본은 중국을 통한 미국의 무역전쟁에 물타기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큰 이유입니다. 왜 1대1로?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1985년 청일전쟁 이후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날 50년간에 있어서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앞마당처럼 생각하며 자원을 활용하고 병력을 동원한 게 다 어딥니까? 한국 플러스 동남아예요. 1대1로 참여 안 하고 팔짱 끼고 미국처럼 가마 콧방귀 끼고 보다가는 동남아 시장 완전 중국에게 다 넘어간다 이거죠. 이때 발이라도 들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고속철 260km 고속철 사업 중국 곤명 쿤밍에서 라오스를 거쳐가지고 태국으로 연결되는 고속철 연결 이번에는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그 기사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네요. 그러나 작년 7월 달에 이거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공동 프로젝트로 태국 북동부 지역에 소위 말하는 주택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에 중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은 발만 들여놔도 두 가지를 얻는다. 중국이 지나가는 모든 길에 일본도 똑같이 자기들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 둘째, 1대1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2020년까지 일본이 계산하는 중국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중국 내에서 일본의 지지자를 많이 형성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 중국의 대일본 투자를 유치하는 게 일본의 목표예요. 거기에 들어갈 발판으로 1대1로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1대1로 프로젝트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친일본 분위기를 중국에 내에서 만들어내겠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해안지역이라는 게 바로 진짜로 돈이 나오는 데 아닙니까? 예? 상해, 다이련, 항저우, 해남, 하이난이죠. 이런 해안지역이 일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 발을 들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걸 그냥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1대1로에 참여한다라는 거로 첫 발자국을 띄놓는 겁니다. 작년부터 뜸을 들였어요. 참 공을 들였어요. 이 1대1로에 참여하겠다고 중국 쪽에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은 시진핑도 얘기한 것처럼 10월 23일 중일본 평화우호협정 체결 40주년 기념식에서 500명의 기업가를 데려가 가지고 일본이 약 180억에 해당되는 기업 협력한다는 MOU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180억 달러 해봐야 20조 밖에 안 돼요.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을 통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뜯어간 돈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중요한 거죠. 이미 발판을 낮추고 만들고 2002년에 체결했다가 2013년에 그전 몇 해부터 일어나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아주 냉랭해진 상태가 되자 일중 통화 스와프를 2013년 처음 계획한 10년의 유효기간을 넘기고 다시 재체결 안 했어요. 그때 통화 스와프 양이 30억 달러인데 이번에 가서 10배로 늘어봐가 300억 달러. 우리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지금 2015년이 끝나고 지금 재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뜸을 들려도 일본이 손톱이 안 들어가요. 내라도 안 해줘. 위안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고 박근혜 정부 때에 이미 합의해놓은 뭐 치유와 화해 재단 100억 10억엔 주는 돈 받아 쓰고 지금 58억엔 남은 걸 58억은 남은 걸 돌려주겠다 말겠나. 국제적인 수치를 일본에게 다 주고 있는데 일본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겠어요. 더구나 일본의 눈으로 보면 IMF 터졌을 때에 준기축통화인 일본이 IMF의 지시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이 2조밖에 없을 때 20조를 급하게 도와준 나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혼자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일본이 안 도와줬다면, 물론 도와주는 데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에서 일본의 중기축통화를 통해 가라도 중기축통화인 일본이 나서가라도 좀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고마움 까맣게 잊고 이 국가의 자존심까지 부끄럽게 만드는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하고 통화 스와프 맺겠어요? 그 우리 같은 건 상대 안 하고 더 덩치 큰 중국하고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안지역하고 해안지역의 큰 도시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에 공장도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죠. 자원도 문제지만 일본이 골치 아픈 게 노동력. 전 세계에서 지금 출산율 가장 낮은 나라가 왜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일본은 최근에 한국보다 좀 나아졌어요. 1점 몇 프로 되죠. 1점 몇 프로. 우리는 1% 밑에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력. 급격하게 줄어가는 노동력 때문에. 그런데다 일본이 독특한 그 민족주의, 국수주의 때문에 이민은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아주 까다로워요. 근데 그 노동력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해안지역하고 중국의 해안지역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베이징에서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허물허물하게 한다는 거죠. 배일 사상, 일본을 배척하는 사상, 혐일 사상을 없애고 중국 노동력이 일본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중앙 집권 체제로 된 공산주의의 중앙당 자체를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허물허물하게 있습니다. 일본이 바라는 건 중국이 4개나 5개로 갈라지는 거니까 그 작업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강력하게 쥐고 있는 중국의 중앙정부의 능력도 서서히 허물허물하게 뭐 누구 용어로 쓰면 마사지 시킬 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은 자기들이 고민하는 노동력 문제, 시장 문제 해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중국의 남중국의 이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동중국의 남중국의 분쟁이 있는 한 중일 간의 평화는 어렵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문제 안 생기도록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은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지면은 일본으로서는 짐이 크게 덜어져요. 중국도 짐 덜어져요. 뭐 미국은 그렇게 신나지는 않지만 꼭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 필요는 없으니까 일본이 거기에서 중간자 역할만 해줘도 별로 손해볼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시각은 1대1로라는데 발을 너무 들여가지고 중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고 군사력까지 힘을 합쳐서 미국에게 대들 정도만 안 되면은 지금 중국과 일본이 손잡는 게 그렇게 탐탁하진, 그렇게 못마땅하지는 않다는 거죠. 또 미국의 계산으로 볼 때 중국의 해상력과 일본의 해상력이 힘을 합쳐서 진짜 이 프리드만이 말하는 것처럼 within the next year, next decade, 향후 10년 내에 미국의 해군력을 깨고 대들 정도로 되느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미국의 판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거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미국이 일본이 딴짓하지 않을까? 어느 날처럼 언제? 1930년대처럼 핵가닥 해가지고 미국에 맞대고 펄하버 공격하는 이딴 식의 겁대가리 없는 짓을 하지 않을까? 미국이 그걸 완전히 방심하는 건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한 중국하고 일본이 손을 잡아도 큰 걱정할 게 없다. 다만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협력하는 사이에 일본이 자신의 힘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필연적으로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새로운 해양강국으로 부상해서 2차 세계대전 때처럼 미국에게 맞서는 정도의 해상강국으로 나선다면은 미국이 일본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러지 않는 한 중국의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중국의 공장을 일본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다. 왜? 일본이 자원 확보 쪽에 자원에 대해서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다 일본의 자원 확보 전쟁이었으니까 일본이 자원을 확보할 길이 막힌다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면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거죠. 근데 1대1로나 이런 게에 발을 들여놓고 중국과 협력하면서 자원 확보에 대해서 일본이 좀 느긋해지면은 자원 확보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은 일본이 해군력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키워서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줄어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는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야망을 점점 강하게 하는 것을 저해시키는 전략이라면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중국의 패권 부상, 러시아의 패권 부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면은 미국은 눈 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앞에 바로 보이는 건 우리식으로 해석하니까 중일이 가까워지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데 중국이 일본에게 협력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중국에게 다가가는구나. 혹은 중국은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미국의 무역전쟁이란 예리한 칼날을 좀 무디게 해주니까 중국은 일본을 끌어들이려구나. 단견적인 겁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국이 용인해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훨씬 멀리를 내다보는
미국의 대전략은 일본이 자원 확보 그리고 노동력 확보에 확신을 갖게 되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자원 확보의 루트를 갖는다면 1대1로에 좀 끼어드는 것, 중국과 경제적인 손을 잡는 것, 사사건건 미국이 나서서 더더구나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중국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비핵화 과정을 중국이 좀 직간접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면 일본은 나무랄 필요 없다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문제는 우리는이에요. 일본 놓치면 안 되죠. 중국을 미국의 동맹국인 것처럼 막 지금 이 정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 그것만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이 치유와 화해협력재단 같은 전 정권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파헤치고 위안부 문제까지 까뒤집어 가지고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만드냐고요. 일본이 군사대국 되면은 가장 먼저 얻어 터지는 게 한국입니다. 안 봤어요? 불과 70년 전까지 일어난 상황입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빨을 갈아놔놓고 70년 지나가도 일본 꼴 보기 싫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만 하지만 일본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어.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할 준비는 안 하냐고요. 반미, 반일 애국 아닙니다. 지금 당장 반미파 더불어민주당 이 문정권에 대해서는 달콤하게 같이 손뼉 쳐지고 동조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살 길을 자꾸 막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위상을 우리가 처해인 걸 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물론 저는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이런 시간 하루에 몇 시간 5, 6시간을 투자해 이거 하는 거 그냥 강의만 하게 유튜브 합니다. 유튜브를 해요. 이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덤이 생기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는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얘기가 조회수 눌리고 구독자 늘려가 돈 벌자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지 좀 제대로 알자. 우리가 어디에 처 있는지 제대로 알자. 교육의 목적이 처음입니다. 가장 먼저 처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앞서는 겁니다. 그걸 아신다면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구독을 해주는 게 애국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이고 할 일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러지만 자기 이름도 아닌 희한한 홍길동이니 같은 익명 가지고 들어와서 말도 안 되는 욕 좀 하지 마세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 욕하는 게 나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기가 무식하다는 표현밖에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시작하는 말부터 중간 과정을 빼고 본론을 빼고 끝에 가가 또 제가 약간은 훈계 같은 느낌이 들어 죄송합니다. 원래 선생 출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DNA는 선생이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저보다도 격을 낮춰봐서 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생각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살 길을 찾는 한 방법이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은님 감사합니다. 김일부님 저도 감사합니다. 한기웅님 이거 좋아요 인동시 최고. 기웅님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늘상 강조하는 것처럼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퍼날라도 주고 공유하고 공유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구독, 독려를 해주는 것이 저를 돕고 나라를 돕고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감사합니다.